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오늘로 정확히 31일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뤄진단 라이브 오늘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선관위 주관 법정 TV 토론 초청 대상 4개 정당 특집 대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1시간 10분 동안 4개 정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측이 각자 보고 있는 이번 대선 판세, 선거 전략 동시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혼전, 대접전 양상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오는 15일인데 공식 선거운동 돌입 앞두고 각 후보 진영, 입장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개 정당 긴급 대담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어서 이용호 국민의힘 선대본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음으로 이은주 정의당 후보 비서실장 겸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분 모셨고요. 자, 이뤄진다니 오늘 대선 한 달 앞두고 준비한 긴급 대담인데 우선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역시 현재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세 한 달 남았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과거 대선 한 달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투표 결과는 어떻게 상이하게 나왔는지 어떻게 연결됐는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대선 결과와 투표 결과. 네, 한 달 전 그 실제 투표 결과까지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16대, 17대, 18대, 19대 대선 4개를 준비를 했는데 16대 때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이회창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서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 노무현 당선이 됐었고요. 17대는 이명박 한 달 전 1위, 선거 결과도 1위, 그다음 18대 대선. 잘 아시죠? 2012년 대선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 문재인 후보로의 여야 1대1 대결이었습니다만 역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고요. 직전 대선 문재인 후보가 여유 있는 1위, 잠깐 아니었네요. 40대 37로 접전 양상이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당선됐다는 점. 4개 지금 선거를 보시면 나옵니다만 2002년 대선 빼고는 1위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다.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이런 결과 확인하셨고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오늘 여론조사 결과 더 하나 보여드릴까요?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조사인데 이거는 국민일보의 KSOI에 의뢰한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2월 3일과 4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37.2, 이재명 35.1, 안철수 8.4, 심상정 2.2. 보시는 것처럼 이게 설 민심하고 첫 TV 토론 결과가 반영된 첫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 2위 간의 오차 범위 안에 치열한 접전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거. 자,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현재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요. 초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도 상대 간의 상호 간의 악재가 나오면 좀 벌어졌다가 다시 또 초접전, 벌어졌다가 초접전을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의 부족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쉬운 점들 또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됐던 시간 또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비교 평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더 대통령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누가 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가의 대결로 좀 이동되고 있다는 건 좀 분명하고 있고요. 네. 공식 선거가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나 코로나 위기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루하루 뭐 상황들은 계속 변하고 있고 저희도 좀 겸손한 자세로 이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만 네. 결국은 경제 위기, 코로나 극복이라는 그런 중요한 국민적 우선 과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고 또 불안한 국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누가 해나갈 수 있는지 이걸로 집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터진 그 배우자 김혜경 악재는 이건 현재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반영될 이제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해의 부분도 좀 있고 해명할 건 많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을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네. 일부 지금 나온 오늘 아까 방금 조사에서도 일부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초박빙이라고 보는 근거는 그렇다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오해들이 좀 풀릴 것은 좀 풀고 그리고 또 뭐 이미 사과할 것은 도덕적인 그러니까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들은 사과했기 때문에 사과한 것들이 좀 반영되면 조금 더 좀 다른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늘 TK 부울경 지역, PK죠. 부울경 지역을 돌고 있는데 TK, PK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영남권에서의 득표율 확장 가능성에 좀 기대를 좀 많이 걸고 있죠. 그렇죠? 네, 아니 이제 그 안동에는 뭐 사실 이제 본인의 고향도 여러 번 방문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최초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고향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후보로서도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도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봉화마을 간다고? 네, 봉화마을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호 본부장께 같은 질문.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작년 11월 후보가 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 때문에 40대 후반을 넘나들었거든요. 40%대. 40% 후반 정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알다시피 당의 내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조금 빠졌었어요. 20%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설 전만 해도 서로 굉장히 백중세였는데 설 연휴가 지나면서 뭐 상대 후보의 뭐 이렇게 부인 얘기를 좀 꺼내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저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다시 2차로 성장하는 지도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예. 한 6개월여 동안 정말로 압축 성장한 후보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좀 불안감도 좀 있었고 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동안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극복해 오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재평가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해서 원래 이렇게 후보를 뽑혔던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40대 중반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용호 본부장께서 상대 후보 배우자 이슈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국힘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꼭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뭐 어차피 경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국민적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바닥에서는 굉장히 이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반영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게 저희는 보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보가 제주에 갔고요. 오늘은 광주 방문 예정이죠. 광주 민주묘역을 오늘 방문 예정인데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또 호남이 지역구시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호남 바닥 민심 어떻게 듣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설 연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도 좀 둘러봤고 또 그저께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온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해했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역에서는 네. 요즘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격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예. 네. 그리고 뭐 알다시피 이제 그동안 국민의힘은 호남에서는 거의 정말로 취급을 안 했어요. 아예 거기는 뭐 정당으로 인정을 안 할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호남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의 어떤 기반으로 한 정당, 이념 정당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호남도 이제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더구나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많지만 그래도 그냥 네. 무작정 묻지마로 지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나 기대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지율 순서로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지금 이제 두 당 후보들이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후보 개인의 어떤 경쟁력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이제 진영 정치에 기대서 기대도 현재 지지율을 유지하고 또 지지를 유지하면 실제로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의 여론의 일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전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비교해 봤을 적에 본인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로서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동층이 20에서 25%까지 나옵니다. 최근. 그래서 아까 여론조사도 보여주셨지만 실제 두 당의 후보가 지지율 합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현재 이 대선판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동층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했던 처음에 TV 토론에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에서 누가 어떤 후보가 정말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보겠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관심을 표명해 줬던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아까 선거 초기에 어떤 그 지지율이 최종적인 어떤 그 선거일까지 가느냐. 과거에 이제 그런 패턴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전혀 다르겠다. 그래서 큰 변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출렁거림이 저는 한두 번은 큰 출렁거림이 올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5% 안팎에는 부동층, 무응답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뵀을 적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현재 진영에 의해서 그래도 그냥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정말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있다면 저는 이번 선거는 저는 판이 확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사흘 전 TV 토론, 첫 토론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그런 긍정적인, 우호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심상정 후보. 네,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다 결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TV 토론을 통해서 심상정 후보의 존재감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제 대선 시작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고 하는 시민들 30%에 육박하다고 좀 전에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정치의 중심으로 와야 되고 그분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 대선판은 향후 심하게 요동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추이는 대체로 뭐 2강, 1중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뭐 3강으로 지금 분류될 거를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현실적으로 1약으로 분류되는 게 또 현실이란 말이죠. 네. 혹시 이거 좀 불편할
내지는 부담스러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당선을 지금 목표로 심상정 후보가 뛰고 계시는데 네. 당이나 캠프 자체적으로 득표 목표치라고 할 만한 설정해 놓은 게 있나요? 혹시 여기서 혹시 설명 내지는 밝혀주실 수 있나요? 실제 득표 목표치, 양당 정치에 의해서 소외되고 그런 우리 시민들이 30%에 육박합니다. 네. 그분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선거 전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싶습니다. 숫자까지 여기서 말씀하시긴 좀 그렇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4당의 현재 판세와 향후 선거 전략 간단하게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주요 이슈별로 이제 저희가 챙겨봐야 될 변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딱 하나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급하게 지금 벌어진 이슈가 TV 토론입니다. 어제요. 4당 그 2차 토론, 사자 토론이 아마 8일 날 내일 모레 실시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토론, 사자 간 협의가 결렬이 되면서 내일 모레 한국기자협회 주관의 2차 사자 토론이 현재는 무산된 걸로 돼 있고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대선 후보 TV 토론은요. 이달 21일과 25일, 다음 달 2일 중앙선관위 주관의 법정 토론인데 21일에는 경제 분야, 25일에는 정치 분야, 3월 2일에는 사회 분야 토론이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관훈 토론, 관훈 클럽이 아마 초청해서 사자 네. 토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거부터 지금 일단 각 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예정돼 있었던 기자협회 초청 사자 토론이 현재로는 무산된 걸로 돼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최 측 중계방송을 추진하는 방송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라는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8일 날 예정된 토론회가 우리 국민들 정책 비교를 하고 후보 비교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 토론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관했던 그 단체도 그렇고, 한국기자협회. 네, 그리고 그 방송사도 그렇고 이 문제를 좀 제기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방송사가 다 균형 잡힌 방송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또 더구나 이제 진행의 문제, 진행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실무적인 문제부터 참고로 시작해서 JTBC가 단독 중계고요. 네. JTBC에서 사회를 보는 걸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게 JTBC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종편의 4개 방송사가 연합해서 제3의 진행자를 뽑고 좀 더 공정하게 좀 하는 그 토론회가 됐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굳이 또 이것을 그 주관 기관이나 단체나 혹은 그 방송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다 다른 3당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가장 앞서가는 후보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한 어떤 그 토론의 장에서 하자라고 그냥 수용하면 될 텐데 네. 굳이 그걸 왜 와해를 시켰는지 그 부분도 좀 사실 납득은 좀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추가 협의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뭐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맡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당에서 이쪽에 충분히 다 수용이 된다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잠깐만요. 일단 8일 날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3자 토론이 열릴 수도 있는 겁니까? 강원식 본부장? 제가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만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의료 진단에도 윤석열 후보만 안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에도. KBS도 문제가 편향성이 있어서 안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토론회를 나오는데 국민검증을 피하는 자세로 일관된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기껏 어렵게 성사된 지난번 토론회도 본인의 시간의 절반은 대장동만 이야기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검증은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프로그램도 안 나오셨거든요. KBS 라이브도 안 나오셨거든요. 7개 프로그램을 나머지 세 후보는 다 나가서 미디어로부터 검증받고 토론했습니다. 근데
후보 간의 토론회는 물론이고 일반 언론사 토론회도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용호 의원님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이세요. 내부에서는. 지적하셨죠. 네, 내부적으로 지적하시는 분인데 그건 오히려 좀 돌아가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우리가 국민검증에 좀 떳떳하게 나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더 목소리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들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이고 정치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검사 윤석열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국정 운영을 특히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공간에 언론사의 공간에도 안 나가고 그리고 네. 후보 간의 토론에도 안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삼자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잠시만요. 정의당에서는 삼자 토론이라도 내일 모레 강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삼자 토론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19대 대선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관위 토론 3번을 포함해서 6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비대면 국면에서 국민들은 너무 목말라하고 도대체 어느 후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최선의 후보인지 네. 정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토론의 시청률에서 보여준 겁니다. 39%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검증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너무나 실망스러운 어제 토론회가 무산된 건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래서 선관위 토론 3번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삼자 토론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나오실 거다 이렇게 자, 그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자 토론 모레 해야 뭐 된다. 저희는 특정 후보가 안 나온다면 3자 토론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어저께 협상 실무 내용을 이렇게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네. 원래 했던 주간 방송사에서 3자 토론은 못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거부 입장을 밝힌 걸로 네,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한 검증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지 또 최고위 대한민국의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철저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검증을 피한다는 것은 저는 후보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단독 방송은 안 되기 때문에 종편에 연합으로 하자, 공동으로 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자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이제 그 주간 기자협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트집을 한번 더 잡은 겁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후보 뭐 건강 문제까지 갖다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어저께 그 실무 협상을 결렬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결렬된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토론을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결렬시키고 이런 거 저는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렇다면 후보가 이걸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예. 이 말씀 좀 드리고 이용호 싶어요. 본부장께서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윤 후보께서 토론을 마치 기피하는 것처럼 자꾸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윤 후보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1대1이든 1대100이든 1대4든 언제든지 토론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왜 안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하려면 좀 기회가 그러나 이게 사실은 방송처럼 유용한 사실은 그 후보로서는 홍보 수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나오셨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그 시간에 또 늘 일정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이 사자 토론이 내일 모레 이제 예정됐던 것이 네. 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앞서가는 후보를 굳이 배제하고 3당이 하는 모양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소망스럽지 않다. 그러니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 토론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JTBC는 왜 자기들이 꼭 해야 됩니까? 만약 방송사 4군데 같이 하자 그러니까 본인은 빠지겠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예. 처음부터 짜고 치는 거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고 물론 기자협회도 저도 이제 언론 출신입니다만
예전에 기자협회가 굉장히 공정한 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측면도 잠깐만, 있지 여기서 않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복잡한 게 있어서 네. 그냥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뭐 윤 후보가 커버한 이건 아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자, 정의당.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첫 TV 토론도 법원의 판결 또 양자 토론 무산을 위한 철야 농성까지 해서 어렵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2차 토론 앞두고 또 이렇게 조건과 룰을 가지고 토론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이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윤석열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네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저희 심상정 후보 주최 측과 방송사의 모든 룰에 대해서 백지 수표 위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V 토론 이슈를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유가 아까 우리 정의당 이은주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1차 TV 토론, 목요일 날 있었던 1차 TV 토론의 시청률이 39%가 나왔는데요. 이게 1997년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고 그 당시에는 TV라는 매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요. 네. 모바일,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나온 거는 그만큼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 간 토론에 지금 목말라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알 권리랄지요. 후보 선택권에 있어서 TV 토론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용호 본부장 말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피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그 하나만 추가하면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니, 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난번 토론회 1차 토론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가 결코 잘 못하지 않았어요. 아주 잘했다는 건가요? 근데 굳이 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든지 오늘 여기서 그거 나오세요. 합의를 분위기가 하고 마련되면 갔으면 나갈 토론 좋겠습니다. 얘기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강훈식 본부장께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토론 제가 궁금한 게 계속 네거티브는 안 할 건가요? 그 배우자 이슈는 지난번에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은 내가 말하면 죽어 이런 이야기 거론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토론을 가지고 물을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누가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TV 토론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 주가도 3,000에서 2,6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코로나 1일 확진자가 3만 명씩이나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건지를 국민께 놓고 국민 앞에서 내가 더 적임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뿐입니다. 선거 전체가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표에는 단기간으로 도움될지 모르지만 국가 운영이 국정 운영을 놓고 보면 누가 국민들에게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전면에 걸고 토론하고 또 그것만으로 마치 국정 운영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요거는 하여간 TV 토론이 앞으로 그 민심, 지지율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9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거고요. 사실은 TV 토론의 시청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박빙 승부라고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2년에 그 다음번으로 34% 나왔거든요. 예. 그게 3.5% 차이 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2017년에 22% 최고로 낮았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V 토론의 시청률이 높다라는 것의 반증은 박빙승부인 것이고 국민들은 그만큼 그들의 국정 운영의 능력을 지금 비교하고 분석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TV 토론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네. 또 후보는 그 토론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와서 성심성의껏 국민에게 본인의 설명을 하는 것이 예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호 본부장께 짧게. 예전에도 한번 TV 토론 또 책임자 역할도 네, 해보셨잖아요. 5년 전에 뭐 좀 캠프 안에 분위기 좋다면서요. 지금요? 이번 토론, 1차 토론한 이후에. 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들 평가가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과연 국가를 끌어갈 만한 인물이냐
또 그럴 만한 비전과 소신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 토론하는 걸 보고 자신감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나름의 또 이렇게 뭐 외교안보 분야입니다만 이런 쪽에서 보신의 소신도 분명해서 저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5년 동안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가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그 상대 후보 뭐 배우자 얘기를 꺼낼 걸로 예상했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김혜경 그 배우자 이슈가 지금 불거진 상태인데 다음에 만약에 다자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 지금 후보가 상대 후보의 부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 뭐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네. 그렇게 꺼내지 않아도 저 언론이나 모든 그 매체들에서 예. 검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후보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번에 연금 개혁에 합의를 유도한 이 부분들이 아주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차후에도 지지율을 제고하는 데 토론이 큰 영향을 내지는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역대급 비호감 선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서로 간의 네거티브, 그다음에 무슨 녹취록 파동,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고 그것이 언론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후보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는지 이걸 유권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TV 토론의 높은 시청률도 그러한 배경이 저는 작용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걸 시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안개 속의 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후보들이 말하는 걸 좀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시청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첫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각 당의 후보들이 사실 침묵하고 좀 회피했던 이 공적연금 개혁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조직적인 표를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늘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연금 개혁 문제를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 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사회가 국민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흔쾌하게 물론 이제 각각의 구체성과 내용성에 있어서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연금과 현재 직영연금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거기서 합의를 이뤄낸 거. 예.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첫 TV 토론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개혁 의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드러났던 토론이 아니었는가. 다음 저희들 토론은요? 다음 토론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준비했던 어떤 그 지식과 비전 이거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꼭 가야 될 어떤 방향성, 네. 두 번째는 꼭 해야 될 개혁 과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려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쪽에서는 TV 토론에서 어쨌든 뭐 비교적 긍정적인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전문가 토론 평가에서 심상정 후보 1위 했습니다. 네, 증문즉답 심상정이 하드캐리한 TV 토론이었다. 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각 후보에게 반드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들어야 되는 질문도 했죠. 하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는 즉답을 대장동 관련해서 대답을 피하셨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질문에 대해서 오리발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요. 뭐 안철수 후보는 연금 관련해서 새 후보의 화답을 이끌어낸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지만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캠프 안에서는 말이에요. 네. 심상정 후보가 토론만 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발군이다. 네. 뭐 이런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도 그랬고 실제 이게 근데 득표로 빠르게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좀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TV 토론이 너무 늦게 열렸죠. 예, 그리고 8일 날 열릴 것도 지금 이제 무산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네. 너무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서 후보의 정책이 검증되기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후보자, 배우자, 가족 리스크 폭로전 여기서 시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TV 토론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 속에서 심상정 후보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 경쟁을 통해서 네, 예. 시민들의 알 권리, 미래를 위한 선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하면 할수록 좋은 평가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나아온 상태인데 마지막 변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아있는 선거 예정된 일정 저희가 준비한 화면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20대 대선 일정표인데요. 13일, 14일 후보 등록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서부터 선거 전날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3일부터 28일 재외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28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서부터 5일까지는 사전 투표가 지금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전 투표를 코로나 국면을 심각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루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9일 대망의 대선 투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자, 남은 선거 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방송 시간에도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단일화 이슈 이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아침에 방금 뭐 연합뉴스 보니까 지난번 이 자리에 나왔던 원희룡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때가 됐다. 잠깐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선거 대선 일정표. 네. 원희룡 본부장이 단일화의 때가 됐고 후보 등록 직전 14일이 데드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이용호 본부장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후보 단일화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안철수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이 후보 단일화하는 게 옳다. 해야 된다라는 해야 된다. 의견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50%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 정당 후보들이 담아내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조금 뭐 이번 싸움에서 윤석열 후보가 1, 2% 몇 프로 좀 앞서간다고 해도 또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더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걱정 없이 완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또 그래야지 이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그래요? 이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게 후보나 이 당내 이걸 어떻게 컨센서스를 모아가서 서로 국민들이 볼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일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설 연휴까지를 좀 보자 여론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공식적으로 예, 더구나 이제 수면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있고 예, 더구나 예. 어제 뭐 제주. 오늘은 같이 후보와 같이 동행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제주와 예, 예. 호남 그런 측면에서 후보의 마음도 조금 거기에 곁들여져 있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방금 90%의 당내 여론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치 코너 안팎에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선대위 차원의 공식적인 컨택 접촉은 아닌데 안철수 후보 측하고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거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그게 공식으로 돼 있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뭐 안 후보도 많은 인맥을 갖고 있고 또 이쪽에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예. 어떤 뭐 힘이 실린 이런 측면은 아닐 것이고 또 우리 저 이태규 의원 본부장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분을 통하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냥 아마 그런저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당 대표로서 선거를 그래도 후보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좀 그 유리한 국면에서 단일화를 좀 끌어가보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좀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 안 후보나 우리 이제 국민의당을 좀 불편하게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과거를 묻고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이제 뭐 그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태규 본부장께 이제 가야 되겠죠? 90%라고 얘기하네요.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게. 뭐 아마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저도 전에 듣고 그만큼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분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여러 의견을 전달을 하고 또 만나보고 싶어 하고. 국민의힘 쪽에서요. 뭐 그거는 다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시고 잠깐만, 양당 모두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하고 의견 교환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의견 교환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자기들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주죠. 잠깐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당 쪽에 의견을 그렇게 준다. 해서 네. 현재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들 좀 키를 잡고 이걸 좀 성사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계시는데 거기에서 당이나 후보는 일체 거기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금방 이제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당대표가 여러 가지 뭐 의견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볼 때 이제 정치의 내용이 좀 나쁜 안 좋은 쪽에 이제 이런 이제 발언들이나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마라탕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고 이런 짓은요 상식 이하의 짓이거든요. 그 당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다닌다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당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분개하죠.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비열하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는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기하고 불편하다. 예. 이용호 본부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예. 단일화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인 것 같다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그래도 대표가 그런 예. 그래도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정권 교체 여론이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단일화를 해라.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 가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닥치고 정권교체,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87년 민주화에 여러 번 정권이 교체됐지만 정말 묻지마 정권교체, 또 반사이익엔 정권교체를 가지고 정권을 바꿨는데 또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권교체, 더 좋은 정권교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는 TV 토론을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유권자들이 저는 가르마 정리를 해주실 거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뭐 러브콜까지는 아니지만 뭐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얘기가 조금씩 흘려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당에서 다 그런 그게 양당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다만 이것이 아마 이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뭐 구애하고 이런 데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뭘 하다 보면 따져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관심도 없지만 일단 진정성도 없다. 그렇게 보는 관심도 거죠. 없고 진정성도 없다.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원희룡 본부장이 나와서 난로 얘기를 했어요. 추울 때는 난로값이 올라가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 난로값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단일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태규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난로값이 엄청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양쪽에서 다 연락 온다는 걸 보면. 이게 필요하면 이게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것도 논의될 수가 없고 물론 제가 전제를 깔았지만 그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강호식 본부장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양쪽에서 다 연락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 뭐 손을 잡자 내지는 연대
의사를 아마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뭐 저희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국민의당이든 또 정의당이든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인데요. 네.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의 그 개인에 대한 뭐 호불호의 이런 문제가 떠나서 코로나 위기에 사실 또 170석이나 현재 의회 구조에 대해서 도움을 안 받고도 돌파가 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단위들이 연대해서 다음 정부들을 훌륭하게 잘 넘겨오고 또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 정의당 또 이야기될 수 있는 위기 극복 연대는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만 기반해서 바꾸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만으로 다음번 정부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여야 간의 투쟁 또 싸움 이런 것으로 또 2년 동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저희는 모든 분들하고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지금의 이 국면들이 단순하게 뭐 우리가 좀 더 뭐 토론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관점에 뿐만 아니라 예. 향후 5년에 대한 국가적 비전의 로드맵을 내놓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저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위기 극복 연대라고 말씀해 주신 게 선거연대의 개념인 건지 우리가 정권 잡으면 국민의당, 정의당 사람들을 뭐 이를테면 입각을 문을 열어두겠다 뭐 그런 개념인 건지 아니면 뭐 선거를 뭐 이를테면 느슨한 형태의 단일화인 개념인 건지 요거 좀 혹시 좀 이미 알기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뭐 위기 극복 연대라고 사실은 말씀해 위기 주셨어요. 극복 연대라는 표현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내포돼 있고 범주와 폭도 아주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작게는 저희 이제 이미 후보가 밝힌 것은 국민내각 통합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당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과 능력 중심의 모든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뭐 원희룡 그 본부장께서 공동내각도 공동정부도 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거기까지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 다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명징한 진단이 중요하고 네.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희망 없이 그냥 우리는 정권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치겠다라는 것으로만으로는 예,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얘기 나온 김에 김동연 후보 새물결 지난번에 양대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연대 가능성이나 단일화 가능성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 선언을 하고 김동연 후보가 종로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확인 가능합니까? 전혀 논의된 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론한다고 할 때 뭔가 지지선언이나 뭔가 내략적인 뭐가 있지 않았느냐. 기존의 여의도 문법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대통령 후보 간의 품격 있는 토론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는 게 양쪽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라도 국민들이 목말라 있던 대통령 토론에 대해서 해갈이 좀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연대와 논의들은 더 열고 토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으로 가겠습니다. 일련의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양당 정치에 소외되고 배제된 시민들이 더 이상 양당에 찍을 후보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이번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과연 시민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과 책임 있는 자세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양당이 35년 동안 품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소외시켰던 예. 그런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진보 정당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는 심상 잠깐만 후보 답변을 좀 있어야 드려야 돼서 합니다. 우리 후보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마 부동산 정책을 토론할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철수 후보가 질문에 그 답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 토론에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계상하지 않는 문제의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도 실제로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좀 더 나가서 말하면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차별화하는 것이 표가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저희 후보나 저희 캠프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리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또 잘할 것은 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는 솔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화돼야 되는 문제이지 진화되지 않고 차별화만 시킨다고 해서 다음 정부가 더 국민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잘못된 부분,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차별화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해놓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지 그것을 너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는 좀 다른 결로 이해해 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은주 본부장께 네. 짧게 하나만요. 방금 우리 강훈식 본부장이 아까 언급했던 공동정부론이나 네. 위기 극복 연대에 대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쪽의 입장 뭐 변함이 없는 거죠? 응할 생각이나 뭐 관심도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뭐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이야기들은 예, 뭐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거 본부장. 우리 저 국민의당에서 좀 우리 이준석 대표의 언행 가지고 굉장히 섭섭하고 좀 마음 상해했던 것 같은데요. 뭐 제가라도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더 이런 사소한 언행 때문에 큰 대의가 그르쳐져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위기 극복 연대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의 의석이 부족합니까? 뭐 세력이 부족합니까? 그동안 얼마든지 이 지금 국정을 운영을 주도적으로 정말로 일방적으로 해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와서 이 무슨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뭐 앞으로 5년 동안 희망을 갖기 위해서 연대하자 이건 조금 명분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제가 제 개인의 얘기지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 같이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저를 거부해서 저는 선택을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대선 때 얘기는 믿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막판 변수 하나 저희가 이거를 다뤄야 되나? 아까 여러 번 뭐 거론이 됐습니다만 배우자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아까 저기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태규 본부장께 양당에서 지금 이게 제기되고 있는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쨌든 불행한 일이죠. 네, 불행한 일이고 다만 배우자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까지는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직자는 본인과 그 가족들의 어떤 도덕성, 네. 도덕적 기준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이 공직사회나 이런 쪽에 개혁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 그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직사회 보고 개혁하라고 그러면 공직사회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아주 검증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정상하고 좀 너무 멀다, 거리가.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가족은 안철수,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는 여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이걸 오래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저는 그런 쪽에서 지금 두 당의 캠프에서는 정말 무엇이 이 분노하고 여기에 대한 아주 그 피로가 누적된 그 민심을 어떻게 거기서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진영에 기대 가지고 우리 편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세력을 마저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정말 솔직하게 제대로 해법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많은 저는 자각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본부장님, 네. 방금 이태규 본부장께서 정상적인 가족은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언급된 심상정 후보 측에서는 이 배우자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평균적인 도덕 의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와 뭐 배우자, 가족 리스크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또 뭐가 일어났을까? 네. 그리고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선에선 시민들이 정치 혐오만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것처럼 TV 토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의 제대로 된 미래 비전 그런 경쟁이 될 수 있는 토론이 좀 더 많이 열려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께 짧게 그 눈여겨보고 있는 막판 변수 뭘로 보십니까? 강훈식 본부장. 코로나? 북한?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라고 하시니까 아니 막판 변수라고 혹시 보고 계시는 저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네. 우리 이용호 본부장께서는 막판에 저는 저희 당은 이제 큰 변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나 후보 부인. 전체 선거 다만 구도에서 이게 거대 집권 여당의 후보가 이게 승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국민에 들어가면 무슨 카드를 쓸까? 이게 사실은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측 그거 하나, 불가능한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강훈식 의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지금 3만 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확진자가 예. 이 선거 때 가면 10만 명이 오갈 때 사실은 그 투표 방법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많이 또 확진이 될까 하는 부분 이런 예, 예. 것들이 선거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변수? 저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 금방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후보 가족들 본인 네. 가족들 리스크 문제가 언제 어디서 또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 예, 예. 그럴 때 이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제 뭐가 또 나오면 이제 유권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가장 높은 이제 TV 시청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론, 네. 예, 후보들이 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TV 토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지금 코로나19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 급속도로 더 확산이 된다면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제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보건 의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를 넘어서 민생과 경제로 직결된다는 알겠습니다.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우선적인 국정 과제가 이 방역 대책입니다. 그럼 누가 방역을 가장 잘할 것인가? 이것이 막판 변수에게 예. 아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은주 본부장께서 보고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막판 변수? 네, 두 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30%에 육박하는 네.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선거의 중심으로 오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선거판은 요동칠 거다. 예, 이렇게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각 당의 필승 전략, 유권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저는 뒤에 한번 해볼게요. 아빠 계속 먼저. 예. 그러면 우리 이용호 본부장께 요 순서로 가겠습니다. 시계 순으로 갈게요. 네, 사실은 저 필승 전략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네. 지금 국민들이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로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2030의 지지도가 상당히 상향 추세에 있는데 예. 이 지지도를 고착시키는 안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지금 부동표 20, 30% 말씀하시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이 부동표 20% 안팎되는 오히려 그보다 낮은 부동표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중도표거든요. 이 중도표를 어떻게 우리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지금 변화가 일기 시작한 호남의 민심을 더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알겠습니다. 그런 몇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 네.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보는 민심이 크게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유권자층이 많이 계시고 예. 그 유권자층들이 저는 현재 부동층에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 여론 이것을 더 좋은 정권 교체로 연결시킬 적에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유권자층이 결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결합의 고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현재 안철수 후보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본부장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노동이 사라지고 여성이 공격받고 기후 위기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녹색과 노동과 여성의 목소리를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대선의 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존재 의의가 빛날 수 있는 그런 대선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강훈식 본부장께서는 아까 막판 변수 짧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여유 있게 발언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여러 가지 악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경제 위기가 화두가 제일 됐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했지만 코로나19가 너무 급속도로 번져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지 말자고 했던 그 관습을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했던 바이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도 있지만 이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에 아주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화풀이 교체만으로 문제가 답변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국민들이 시간을 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누가 더 현재의 코로나19를 더 잘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또 누가 더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잘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곳으로 저는 집중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한다면 국민들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후보에다 힘을 몰아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당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측 선대위 핵심 인사를 상대로 지금 동시에 각 당의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판세, 토론 전략, 그다음에 막판 변수, 이슈별 선거 전략까지 지금 한꺼번에 들어봤고요. 공식 선거전 지금 15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지금 31일 남았습니다만 대선 얼마 안 남았죠. 각 당 대선 후보 측의 입장을 아마 동시에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유권자들, 시청자분들께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충실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페어플레이 선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요 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